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옷이 비슷하네요 오늘. 아, 그러네요. 가을색. 예, 가을색으로 이제 9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9월 달이 되면 이제 바야흐로 가을인데 9월 1일이 좀 무서웠던 건 진짜로 이 양국가가 관세를 주고받느냐. 네. 받긴 했어요. 4차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우리가 8월 달 내내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었고, 그쵸. 예. 그러다가 뭔가 조금 캥기는 게 있었는데 8월 13일 날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12월, 15월 이후로 소비 시즌 이후로 돌리겠다. 예. 예. 그랬다가 23일 날은 중국이 7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때리겠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길길이 뛰었죠. 예, 미국 대통령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길길이 뛰었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 다 들어오라 뭐 중국으로 뭐 이런 거 했다가 장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확 또 이제 관세율을 다 또 올렸었죠.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그랬습니다. 9월 1일부터 일부 관세 부과되고요. 12월 달에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지나보고 나니까 그때 그 얘기하면서 9월 1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먼 얘기도 들리다가 우리가 지금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또 놀라운 거는 지난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시작하는 일요일 자정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가에서는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조금 연기한다는 것 같다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말을 하도 바꾸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쯤 되면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뭐 남아있는 중천금에 남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웃기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팩트는 9월 1일은 이미 다가왔고 지나갔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영향을 갖다 한번 살펴보시죠. 뭐 관세를 부과하든 말든 뭐 지표가 좋든 말든 중국이 지지부진하지 말든 그래도 우리 시장 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뭐 한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애국주 올라가다가 중국 PMI 좋았다고 중국 소비주만 또 날라갑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시장 재밌는 데예요. 때로는 스펙타클하다고 할까? 그렇죠. 롤러코스터죠, 뭐 거의. 그 와중에도 올라갈 종목을 찾아내는 정치 테마주도 올라가요. 이 끄끄한 예. 정치 테마주. 오늘 화천기계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련주, 테마주. 어떤 관련인데요? 그 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뭐 동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우리 보니까 정치 테마주 그 수준을 아직도 못 벗어나나요? 뭐 그래요. 뭐 대충 사장이든 누구든 사장 마누라든 그냥 그럼요. 뭐 누가 동기만 되면 둘이 몰라도 동기간이어도 올라가고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도 예. 동기만 돼도 그 뭐 같은 아는 사이 아니어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뭐 아는 사이여도 장학금도 주고 뭐 제일 저자도 되고 하니까 예. 좋아요. 예. 세상 좋아요. 막 우기면 돼요. 다시 관세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자, 관세로 피해를 가셔야죠. 보는데 오늘장 내일장에 늘 출연하시는 조영찬 소장님 예. 자료를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오늘 빌려서 좀 쓰기로 했습니다. 양대산맥이죠 저희. 예. 워낙에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보시죠. 깔끔하셔요. 예. 지금 이제 한번 화면 보시죠. 예. 4차 관세까지 왔습니다. 예.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처음에 340억 달러, 중국도 곧 이어서 340억 달러, 예. 그다음 160억 달러 해서 이렇게 해서 500억 달러였죠. 처음 시작이. 중국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3차는 뭐였죠? 2천억 달러. 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2천억 달러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키높이가 맞지 않죠. 그렇죠. 키높이가 맞지 않는 게 이제 2천억 달러만큼 때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중국에서 보복한 게 600억 달러. 600억이었네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천억 달러 뭐 이렇게 3,250억 하다가 이제 3천억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또 이렇게 나눠진 숫자는 이제 9월 1일부터 발동한 한 1,120억 달러니까 3천억도 채 안 됩니다만 이렇게 왔죠. 여기서 뭐 10%에서 15% 이게 지난번에 중국 3차 750억 달러 4차 때리니까 예.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10%를 15%포인트로 올린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25% 30% 올라갔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자, 5 내지 10% 같으면 어떻게 환율로
잘하면은 상세가 되죠. 상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15%, 25% 내지는 30%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뭐 위안화 약세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뭐 이런 중국 거? 예를 들어 수출업체들이 뭐 우리 위안화도 조금 약세되기도 했고 관세 효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조금 납품 단가 낮춰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또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우리 좀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도소매 그쪽 과정에서 조금 유통 마진 줄이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애플이 우리 좀 그동안 아이폰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좀 가격 좀 내려줘. 조금 내릴까? 라고 한다 한들 15%나 25% 심지어 30%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겠죠. 자, 그런 식이고 이 그림도 재밌죠. 이제 지금부터 9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15일로 미뤄진 거는 이제 소비재가 본격적으로 이것도 조영찬 소장님 자료입니다. 소비재가 그동안에는 조금 보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관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뭔가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무섭습니다. 자, 12월 15일까지의 추가 관세 품목 아직까지 닥쳐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이 자료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뭐 컴퓨터 전자기기가 약 한 900억 달러 넘는 정도 이런 규모 뭐 사무용품 전기기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점에 빨간 동그라미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그거예요. 중국 의존도예요. 지금 12월 15일부터 이렇게 관세가 된 것들은 관세 붙어서 좀 가격이 비싸졌다 싶어서 중국제 말고 딴 데라고 찾기가 좀 만만찮은 제품들.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12월 15일 이전에도 반전이 없다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미국도 알 텐데 이게 정 부담스러우면 참모들 중에 글쎄요 미국 내에 그런 참모가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참 미국이 너무 우스운 나라가 돼버렸네요. 대통령님 이러이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료가 막 방송에 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거 우리 관세 때려버리면 이거 한 적어도 한 90% 가까운 중국 의존도라서 딴 데서 어디 물건도 잘 안 찾아지고 뭐 이래 됩니다. 이거 당장 우리 소비자를 그대로 한 물건값이 적어도 15%니까 적어도 10%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하루하루 다르게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로 봐서는 뭐죠? 이제는 조금 미국 소비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점과 어떤 관세 레벨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 국민들이라 해서 우리는 언제나 괜찮을 거야 안전지대 이게 지금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듣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는 하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다. 이게 참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그래서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하고 또 특히 지난주에 9월 지난 8월 마지막 주간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 그리고 외무부 이런 쪽에서 약간 이렇게 시장으로 하여금 그 턱없는 기대를 품게끔 만들었죠. 마치 중국에서 9월 1일부터 때리기로 했던 관세를 갖다가 조금 취소할 것처럼 약간 레토릭을 구사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면은 향후 무역 전쟁의 방향성을 저희가 사실 가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보는 게 가장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가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보나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참 우스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스워진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정책이라는 것에 아니면 그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에 얼마나 이게 이제 신빙성을 둘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 이 무역 전쟁 갖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농객들이 또 방송에서 이렇게 다뤘습니까? 그때 이제 결국 지금까지 어느 정도 형성된 컨센서스는 뭔가 하면은 이거 그저 단순한 돈 문제 아니다. 그냥 미국이 중국 때문에 생기는 그 무역 적자 좀 줄이겠다. 뭐 중국산 좀 덜 쓰고 미국산 좀 더 중국에서 사달라. 이런 차원을 분명 있지만 그걸 넘어서 어떤 기술 패권 그리고 기축 통화에 대한 다툼, 결국은 패권 다툼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심지어 뭐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쪽에 체제 간의 대결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쉽게 그거 하리라고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단지 그 큰 틀에 있어서 패권 경쟁을 하는 것은 오래 간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장기전이다. 최근에 중국의 행보를 보았을 때도 이것을 길게 한번 긴 호흡으로 가보겠다. 오죽하면 대장정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5월에. 그쵸. 네, 대장정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 위안화 환율이 참 그거 합니다. 신경 쓰입니다. 예. 위안화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8월 5일 날 우리 블랙먼데이 맞았던 두드리 맞았던 그때 예. 확 내려왔어요. 7위안 올라가는 예. 이 소위 말하는 포치 이후 숨고르기 하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지금 이 시장의 기술적 접근은 불가한 시장이죠. 뭐 기술적으로 좀 과했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하는 장이에요. 지금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볼꽃이 살아있는 모습, 계속해서 꾸준히 위안화가 절하될 모습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제 좀 길게 갈 모양이고 위안화의 약세를 중국 당국에서 애써 막고자 하지는 않는다 하는 차원이고 자칫 중국 당국은 나중에 자신들이 막고자 하더라도 컨트롤하고자 하는 위안화의 무질서한 약세를 갖다가 막고 싶었을 때 그게 안 통하는 장이 올까 봐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요즘 이제 그런 이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머징 국가들 중국 포함한 이런 쪽에 달러 부채 만기 상환 막 돌아온다. 이러다 다들 뭐 외환위기 함 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나아요. 건전하죠. 네, 건전한 편이죠. 97년 때나 2008년 때 대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달러 위안, 달러 원 표시를 갖다가 빠뜨렸는데, 자 빨간색이 위안입니다. 빨간색이 위안. 빨간색이 달러 위안 환율이고 검은색이 우리 달러 원 환율이죠. 원이고요. 자 보시면은 큰 흐름은 같죠. 그렇죠. 큰 흐름은 같은데 지금 이 구간, 지금 이 커스가 가리키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 원화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위안화보다는 그래도 좀 늠름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접어들어서 특히 5월부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네요. 상황이 바뀌죠. 특히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도 높이고 앞으로 3천억 달러도 때릴 거야. 그 무역 협상 파토나서 시 주석이 뭐 그냥 뭐 한 협상문 한 3분의 1 정도 갖다 확 그냥 뭐 형광펜으로 다 날렸어. 그게 어린이날 즈음이었죠? 5월 5일이었죠. 미국 현지. 그때 이후 이런 흐름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눈길을 꺼내오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 이후부터 달러 위안 환율은 고만고만했는데 우리가 훌쩍훌쩍 날아갑니다. 7월 1일은 무슨 날이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했던 그런 그때 이후 흐름이죠.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거는 여기입니다. 요 끝부분. 여기서 지금 빨간색의 달러 위안 환율은 계속 쭉쭉쭉 가는데 최근 한 2주 가까이 왜 못 가지? 요거는 그냥 개입으로 보시면 돼요. 당국의 개입. 당국의 개입으로. 당국으로서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1220원 근처. 그게 열리면은 코스피 1900도 깨진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전반적인 경제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디플레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상황이죠. 우리 국내에 환해지 없이 들어와 있는 뭐 주식 투자 자금이건 채권 투자 자금이건 뭐 직접 투자 자금이건 간에 환 열어놓고 그냥 들어왔던 자금들 중에는 이거 환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네 싶어서 결국 뺄 수도 있는 이런 등등해서 지금 1220 근처에서 지금 굉장히 조금 현재 레벨은 1215, 16만 와도 위에 눌린다는 느낌이에요. 딜러들 얘기로는 뭔가 위에서 박아두는 것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결국 우리가 중요한데 뭐 중국 소비주야 지금도 잘 가네요. 뭐좀 14% 가는 거는 뭐예요? 에이블시엔시 뭐 화장품주들이 오늘 날아가요. 그래요? 네. 자 이것도 조영선 소장님 자료인데 시사하는 바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 가로축의 5, 10, 15, 20 이런 거는 결국 그겁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에요. 수출 오른쪽으로 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고 이쪽은 수출 비중이 낮은 나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다? 이렇게 2018년 작년 1월 고점 대비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봤더니만 이쪽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한 26, 7% 되네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쪽이 주가가 안 좋은 겁니다. 타격이 크다는 얘기죠. 미국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 별로 비중 크지 않다는 얘기죠.
중국에 대한 비중 적은 나라들이 주식 좋고 중국 쳐다보고 사는 나라들 주식 안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이게 또 여기에 한 줄 더 또 홍콩 시위가 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같은 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유혈 사태까지 나고 있고요. 시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군부도 개입을 하는 모습이고 이게 결국에는 뭐 중국과 홍콩이 뭐 하나의 중국 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좀 복잡하죠. 예. 지금 홍콩 시위 사태는 이렇게 그 추이를 벌였을 때 저게 저런 식으로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저 단순하게 이른바 송환법 때문에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홍콩 주민들에게 있어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거는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홍콩인으로서 누려왔던 자유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체제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그런 거죠. 심지어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거는 어떤 점에서 심각하냐 하면은 결국 저렇게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어떤 무력 진압으로 뭐 사람이 죽는 상황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천안문 사태 때처럼 탱크까지 동원하겠습니까? 뭐 만도 사람이 죽는 상황까지 온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조금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고 여론전이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또 연결해서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대만하고의 문제예요. 그렇죠. 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우리 죽네.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네. 그런 상황이죠. 오죽하면은 몇 달 전에 이렇게 대만 내년 총통 선거 관련해서 한번 방송했을 때 지금 차잉원 현 총통이 그때는 좀 밀린다고 했는데 지금 홍콩 시위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이러다 우리 홍콩 짱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반중 노선을 확실하게 취하고 있고 미국 쪽으로 붙고 있는 차잉원 총통이 지금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죠. 이래저래 이제 복잡한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도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많이 물어봤대요. 홍콩 어떡할 거냐고. 답이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겠죠. 이게 쉽사리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개입을 하고 싶어 하겠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쪽에 트럼프 타워가 없나 봐요. 아니면 뭐 본인 골프장이나 뭐 그런 게 없나 봐요. 재산 자체가 좀 웃기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홍콩도 홍콩인데 아르헨티나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환율 얘기도 잠깐 나눠 본 적이 있는데 IMF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자본 통제 시행을 했고 IMF 지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어쨌거나 이제 최근 나온 뉴스는 자본 통제라는 거 아닙니까? 자본 통제 보니까 그거예요. 함부로 달러 못 사는 거고 기업들이나 뭐 은행들이나 할 것 없이 달러 매수할 때 중앙은행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업체들 달러 생기는 족족 바깥에다 두지 말고 갖고 들어와서 다 팔아야 되고 달러 비축하지 말고 뭐 개인들 월 1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해야 한 1,100만 원 돈 더 이상 인출도 안 되고 송금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가 빠져나간 걸 막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 앞에 사람들이 진을 치죠. 왜? 여기는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나라죠. 쉽게 말해서 나라는 망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자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기도 그래도 남미, 브라질과 더불어서 경제 대국 아닙니까? 축구도 자원도 많고 축구도 잘하고 뭐 생긴 것도 다 잘생겼어요. 뭐 인프라도 좋고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놈의 포퓰리즘 그냥 퍼주는 거 좋아하다가 이제 벌써 이제 망하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560억 달러나 주겠답니다. IMF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저 IMF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구제 금융을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그거 뭐 전 세계가 IMF 통해 갖고 또 아르헨티나에 물린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가 살짝 지난주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소식에 차트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레벨이 언제입니까? 이 레벨이 여기니까 2017년 8월이니까 2년 동안 올랐던 것 같다가 3주 사이 다 까먹은 거예요. 뭐 채 한 달도 안 돼서 다 까먹었는데 반등이 나옵니다만 이게 뭐 될 장이 아니죠. 환율도 마찬가지. 환율은 일간 차트입니다만 그때
그 뭡니까 지금 8%가 예, 네. 현 대통령 갑자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양반 이제 예비선거에서 졌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결국은 뭐 아르헨티나 저런 상황 되는 거는 그 뭡니까 저 뮤지컬 같은 데서 뭐 꽤나 뭐 있어 보이는 듯이 나오는 그 에비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뭐 해석하니까 뭐 대대는 있어 보이지만 그놈의 에바 페론 에비타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갖다가 오늘날 저렇게 망가뜨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향수를 아직 갖고 있더라고요. 일찍 죽어야 돼요. 그 에바 페론 에비타도 30 몇 세에 요절을 해놓으니까 예. 험한 꼴 더러운 꼴 안 보여주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뭐 좋은 기억으로 남나 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이 불똥이 어떻게 튈 것인가 궁금한 겁니다. 이른바 이머징 전반적으로 다들 지금 빚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던 중에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거의 국가부도 상태거든요. 예. 무디스나 S&P 같은 데는 거의 셀렉티브 디폴트, 선택적 디폴트 단계, 예. 뭐 거의 자본 불이행 이제 단계죠. 그런 예. 상황이죠. 국가적 정부 입장에서 뭐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체도 안 되고 돈도 못 빌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우리나라 국채 선물입니다. 10년짜리 국채 선물이에요. 지금 계속 차트가 쭉쭉쭉쭉 올라갔다니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국채 수익률 남들 지금 독일이 마이너스 10년물이 마이너스 0.7 그러고 무슨 뭐 일본이 마이너스 0.3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하시죠. 달러를 갖고 와서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삽니다. 예. 예? 달러를 갖고 와서 바꿔서 삽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니면은 달러를 셀앤바이를 하는 거예요. 셀앤바이를 한다는 얘기는 갖고 들어온 달러를 갖다가 우리 수합시장에서 달러 주고 달러 먼저 주고 나중에 바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화를 갖다가 조달해서 그걸로 주식을 하든 채권을 자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예. 셀앤바이를 하면 지금 수합 포인트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도 낮다 보니까 FX 시장의 수합 포인트가 낮아요. 예. 지금 환율보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셀앤바이를 하면은 지금 환율보다 나중에 바이 할 때는 지금보다 한 10매더 낮은 환율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 차이를 반영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들어와서 한단 말입니다. 하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아니요 지금 이 FX 수합 얘기는 잠시 잊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나중에 일본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써먹어야 우리가 되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시간 하면 관계상, 우리가 예, 한도 저기 끝도 없습니다. 2부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서 국제 선물 차트에서 최근에 예. 외국인들이 단기채 중심으로 원화채를 팔고 있다, 뭐 템플들이 팔고 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들어가 있는데 물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고 받아줄 세력도 없으니까 예. 일단 환매 요청 들어오고 하면 어디죠? 한국같이 시장 유동성 풍부하고 거래 체결이 쉬운 여긴 데서 먼저 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나비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르헨티나가 안 좋다 하면 그게 우리에게 절대 아르헨티나가 안 좋으면 우리는 반사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힘든 거죠. 환시장에서 특히나 같이 더. 어렵다라고 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9월 벌써 이제 뭐 시작된 지 며칠 됐는데 갈 길이 멀잖아요. 네, 9월은 갈 길 멀죠. 8월 안 좋았잖아요. 네. 9월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오늘 조금 초반에 오전만 하더라도 지수가 플러스길래 예. 뭐 이유 불문하고 추석 전에 그래도 2,000원 찍을 모양이다 했는데 오후 들어서 지수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살짝 밀려요. 밀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차트가 시사하는 바가 맞구나 하는데요. 이 차트 여기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식의 차트, 이런 식의 최근 이 모습은 바닥 찍고 도는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여기 1985, 84 두 번 막혔던 여기 2레벨 여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 최근 거래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 무슨 에너지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예. 다만 이제 추석 연휴 전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완화적인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목금 이틀 동안 국제외환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추석 세고 와서 달라지고
그래서 22가 좀 도와주나 싶다가도 연준도 도와줘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해서 이번 한 달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중앙은행들 22, 연준, BOJ 순서로 해서 이 친구들이 무엇으로 시장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는 한 달입니다. 그 소장님 표현 잠깐 빌어보면 그 립 서비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분들의 그렇죠. 예. 립 서비스는 아마 잘해야죠. 그렇죠. 말인 따나 잘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좀 보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